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였습니다. 1970년, 80년대. 사실 70년대에는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80년대부터 이런 작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권오견 선생은 너무 인형처럼 그린다고 사람들이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감각은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선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선을. 요 선이 있죠? 이런 선들. 두툼한 물질감을 보여주는 그 진료 위에다가 이렇게 선들이, 예리한 선들이 촥촥 한 번씩 가거든요. 선묘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림은 선입니다. 선을 보시면은 좋은 그림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내공이 있지 않고 그런 게 긋기가 만만치 않은 선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림이 다 선으로 이루어졌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선을 구현하는 그림들은 극히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선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장식적이긴 하지만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시장에서 가격은 그다지 많이 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하라고 생각됩니다. 권오견 선생과 친척지간이 바로 권진규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권오견 선생의 얼굴 그림과 권진규의 두상이 사실은 상당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결정적인 얼굴 하나를 공들여 그려오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북한 출신의 그 어떤 기질을 갖고, 예. 북방인의 기질 속에서 좀 근원적인 컴컴한 색깔에다가 아주 매혹적인 대상 하나를 탁 올려놓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느껴져요. 불우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각계에서 권진규만한 얼굴상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를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각의 역사가 그래도 한 20, 30년대 김복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에 한 100여 년 가까이를 달려오고 있지만, 이런 얼굴 하나를 온전하게 단지 그냥 인형처럼 창백하게 묘사하지 않고, 얼굴이라는 건 어리게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시적으로 표면으로만 드러날 수 없는 어떤 그 깊은 구멍 같은 데서 불현듯 밀고 나오는 것들이 표면 안에서 표면 밖으로 방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얼굴 하나의 그 느낌, 뉘앙스를 온전히 형상화시킨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만지면 인형 같아 보이고요. 제대로 만지지 못하면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얼굴 그림입니다. 얼굴은 속담으로 한 끗 차이입니다. 조금 손 대면 인형 같아 보이고, 조금 손을 안 대면 아주 안 닮아 보이거나 인간 같지 않은 그 적절한 지점에 예리하게 그 칼끝이 탁 들어가야 얼굴 하나가 딱 쓰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이렇게 딱 서야 됩니다. 그림도, 조각도 탁탁 쓰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거의 그 추상적인 그 덩어리감을 보여주는 밑에 하단은 삼각형 구조로 만들고, 목을 길게, 의도적으로 길게 쭉 뽑아가지고 마치 신체로부터 얼굴이 이렇게 뜯겨져 나오거나 밀고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우리 너머의 쪽으로 시선을 주고 있는 비구니상인데, 단순한 구조와 그 덩어리감, 메스감,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터치감, 점토를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비비고 누르고 다니는 터치들이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이 터치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이 조각이 하나의 인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물질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매만져 가지고 어떤 인물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과정을 추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각은 우리가 흔히 공간에 놓여있는 3차원적 공간에 놓여있는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조각을 정의할 수 있다면, 조각은 물질이지만 동시에 그 물질이 매만진 작가의 이러저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 물질은 또 다른 존재를 비약하죠. 이런 터치를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조각에서 터치가 등장하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로댕이죠. 로댕은 물질로 이루어진 조각이, 물질로 이루어진 전통적 조각은 물질이긴 하지만 다 사람의 몸이든 뭐 말이든 이런 그 특정한 대상들을 안겨줌으로써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는 물질의 속성을 은근히 지워나가거나 회피하게 만들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 조각을 본다라든가 서양의 전통의 조각을 보는 거는 그거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대리석이라고 하는 물질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여인의 몸이라든가 동물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각의 이루는 물질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망각시키죠. 로댕은 조각은 인물이거나 누드이거나 마르기 전에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물질이죠. 대리석이나 흙이나 물질이 섞어라든가.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가 얹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면에 적나라하게 남기죠. 그 로댕 조각입니다. 표면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조각이 매우 회화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겠죠. 또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빛에 의해서 그 표면의 터치들이 제각기 다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조각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매혹적인 조각입니다. 그렇죠? 네. 단지 닮은꼴에 머물지 않는 뭔가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명상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하여튼 비범한 그런 얼굴상을 하나 남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건진규 조각은 거의 매매도 안 됐었고 나오지도 않았었고 저평가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현재 조각 작품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진작에 사셨어요. 진작에. 1970년도에 명동화랑에서 첫 개인전할 때 한 점도 안 팔렸습니다. 한 점도, 단 한 점도.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조각이라면 다 사실적인 인체 조각 아니면 추상 조각. 또 이렇게 왜 엄마가 아이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올망졸망한 방울토마토 조각이라고 그러는데 다 올망졸망한 것으로 그냥 매만지진 것들 아니면 추상 조각이라고 하는 물질을 막 과도하게 연출하는 것 위주로만 나눠졌지 이런 조각은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눈이 없어서. 오늘 결론은 핵심은 눈입니다. 여러분. 안목입니다. 이건 김춘수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뭐 8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블루톤으로 울트라마린 물감으로 캔버스 평면을 다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단색주의라고 말해볼 수도 있고 모노크롬 또는 뭐 추상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추상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주어진 화면의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구체적 이미지가 없는 것입니다. 추상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화면에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구체적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추상은 뭘까요? 주어진 납작한 캔버스 표면에 물감과 붓질만을 갖고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뭔가 우리한테 시각적인 호소 내지는 매력을 안겨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상이 뭐 굉장히 정신적이고 뭐 그 내면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게 분출돼야 되고 그래서 가끔 그런 추상 회화의 제목에 자아, 타라, 내면, 심상이나 내면이나 정신이나 자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쉽게 그림이 표명되기도 어렵고요. 그건 그림의 알리바이를 부여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그림은 그냥 무죄죠, 무죄. 여러분 무죄라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아니 지가 그리고도 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면은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그러지만 화내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표명할 수 없는 것, 표현될 수 없는 것. 근데 우리는 그림은 반드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덤빕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확고부동한 자신의 선입견을 갖고 그림에 투사하죠. 이거 왜 내용 없어? 왜 이렇게 불친절해? 세상에 내용이 없어서도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추상은 사실 그거를 그리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닐까요? 물감과 붓질만으로도 그림이 될 수 있다. 실은 희끗희끗 보이잖아요. 바닥도 보이죠? 이렇게 터치를 손으로 밀고 나갈 때마다 그 압력, 손의 강도, 밀고 나갔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저 터치들은 저마다 다 각기 다른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표면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죠. 회화가 표면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화라는 건 그 표면에서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표면이라는 장소를 독특하게 지각시키는 것이 하나 회화거든요. 어떻게 지각시키고 있느냐를 질문하셔야죠. 문범이라는 작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추상화가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작가로 생각합니다. 이 캔버스 표면에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은 유체 물감을 크레용처럼 굳혀놓은 거예요. 그 오일 파스텔을 이렇게 칠한 겁니다. 칠하고 손으로 비비고 다니는 겁니다. 비빈 겁니다. 생 캔버스 천이에요. 이렇게 비볐어요. 칠하고 비비고. 그러니까 일종의 핑거 페인팅, 손가락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캔버스 표면을 손으로 비비고 다녔다는 건 뭘까요? 캔버스가 표면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키잖아요. 그렇죠? 캔버스가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표면밖에 없으니까 손가락 문지르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를 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캔버스에 마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캔버스에 깊이가 있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원근법이죠. 서양의 전통적인 회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캔버스라고 하는 물질인데, 천인데, 그것이 마치 시세계와 같은 3차원적 공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부단히 우리의 시선을 끝없이 현혹하거나 속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납작한 표면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작가는 누굴까요? 마네죠, 마네. 그래서 마네를 현대미술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마네는 여러분 피리 부는 소년 보시면 뒤 배경을 단색으로 쭉 칠해버렸잖아요. 그 단색으로 칠했을까요? 아닙니다. 캔버스 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면밖에 없는 것이 캔버스니까요. 표면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지르고 다녔어요. 추상이죠? 아까 제가 추상 뭐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대상이 없죠? 없어요. 오로지 물감, 진료밖에 없어요. 몰고 다니는 흔적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추상이죠. 그러나 이 그림은 이렇게 칠하고 문지르 놓은 것과 문지르지 않은 여백이 기량하면서 둘이 같은 공존 관계를 이루면서 뭔가 자꾸 연상시켜줘요. 뭐가 연상되죠? 산수와 안개가 자욱한 안개에 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뭔가가 자꾸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폭포를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산수를 그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캔버스 천에 유체 물감 굳혔지만, 고용으로 굳혔지만 유체 물감을 갖고 문지르고 다니는 흔적, 추상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자꾸 부단히 뭔가를 자꾸 연상시켜준다는 겁니다. 뭘?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산수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겠죠. 제목이 슬로우 세임입니다. 슬로우 세임. 천천히 비비고 다녔더니 뭐 같더라 이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슬로우 세임. 이거는 느림의 미학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가속도가 질주하는 오늘날 사회와는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서 천천히 비비고 다니면서 뭔가를 연상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야기가 없는 것, 내용이 없는 것, 다만 주어진 평면과 물감과 진료, 제스처라고 하는 것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걸로만 치달아가면 그림이 형식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곧바로 그려내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추상을 하지만 기존의 추상과는 다른 추상을 할까? 그리고 추상을 하면서도 뭔가 자꾸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를 부단히 안겨줄 수 있는 추상은 없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미술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작품을 볼 때 이 작가가 미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미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말하고 있는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아주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